네, 이 시간에 참 즐겁고 좋은 내용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요즘 그렇게 좋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골라서 꼭 알아야 될 내용들 몇 가지 추려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제목이 이렇습니다. 집값 떨어진 지방도 9억 초과 3배가 올라갔다는데 뭐가 올라갔을까요? 자, 종부세가 올라갔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이제 종부세 폭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종합부동산세를 한 작년에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내용 결과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즉 공시가격이 9억을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 늘어난 주요 지역을 한번 봤고요. 규모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세종에는 9억이 넘어가는 아파트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현재는 25개가 됐고요. 이거는 비율로 표시를 못하겠죠. 자, 대전 같은 경우는 151개가 있었는데 지금 729개가 됐습니다. 무려 4.8배가 올랐어요. 4.8배 오른 상태고요. 광주 또한 103개에서 367, 그러니까 3.56배 정도 올랐고요. 부산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부산이 원래 248 정도였는데 현재는 지금 2,900개죠. 그래서 2배 이상 올랐다는 거 보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경기나 인천 지역들도 다 올랐습니다. 근데 이 지방들도 오른 상태지만 서울도 많이 올랐거든요. 서울 그 공시가 9억을 초과하는 내용들 한번 살펴볼게요. 제일 많이 올라간 게 강서구네요. 강서구가 무려 3,700%가 올랐습니다. 13가구였는데 지금 494가구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는 납부 대상자가 된 거예요. 강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마곡지구가 이걸 주도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서대문도 1000% 이상이 올랐네요. 이런 비율로 따졌을 때 매우 큰 비중을 가지고 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종합부동산세가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14.75%의 공시가격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얘기할 때 종합부동산세를 결정짓는 게 3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이제 종합부동산 세율이 있고요. 세율이 있고, 그리고 세율만큼 중요한 게 그다음에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있었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제 공시가격이죠. 공시가격. 자, 이 3가지가 종합부동산세를 결정짓는 그 내용인데 세율은 올랐습니다. 이미 올랐죠. 오른 거 확정됐고 지금 더 올리겠다고 지금 국회에서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요. 자,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올랐습니다. 우리 전에 이제 80%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매년 5%씩 올라서 이게 100%까지 올라간다는 게 확정이 돼 있는 상태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공시가격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공시가격이 이 정도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많은 집들이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9억이잖아요. 9억.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9억을 넘어가는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1주택자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납부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갖 대출 규제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런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서 지금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는 집들이 이렇게 많아졌다라는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뭐 대전 4.8배, 광주도 3.5배 급증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이 가격이 오른 아파트 가격이 오른 지역은 대전밖에 없었어요. 대전밖에 없고요. 광주나 뭐 밑에 뭐 대구나 이런 지역들은 외려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시가격이 올라가서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해야 되는 가구 수가 이렇게 많아졌다는 내용이고요. 자, 강서가 작년 13곳에서 올해는 494가구로 껑충 뛰었다. 이건 마곡지구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도 서대문구도 12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근데 이게 좀 부정적인 내용을 가지는 게 이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는 여지껏 가장 안정적인 자산가치 수단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령자라든가 은퇴자들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산의 그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 주택으로 인해서 소득이 생기지 않는데 이런 세금을 납부해야 되니까 이제 은퇴자나 고령자 중심으로 이제 과세 부담이 커질 것 같다라는 이제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작년에도 그렇게 수없이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금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상승하는 거에 대한 그 법률은 아직 통과된 게 아니고 이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일이 6월 1일이잖아요. 6월 1일이니까 5월 31일까지 통과가 안 된다면 올해까지는 적용이 안 된다는 내용 말씀드리고요. 6월 1일하니까 또 한 가지 생각이 나네요. 제가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집을 팔 때는 언제까지 팔아야 되는지, 살 때는 언제부터 사야 되는지. 자, 6월 1일이 그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일이기도 하지만 재산세의 기준일이기도 합니다. 재산세. 자, 6월 1일 날 내가 소유자면, 소유를 하고 있다면 또는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을 하고 있다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살 때는 언제까지 사야 될까요? 언제부터? 자, 사실 때는 6월 달 이후에 사셔야 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리고 파실 때는 5월 말일 이전에 파는 게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 내용이었고요. 자, 다음 내용은요. 코로나 그리고 보유세, 대출 규제 3대 악재에 의해서 매수자 우위 시장이 본격화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동산 시장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냐 매수자 우위 시장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요. 서울 매수 우위 지수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매수 우위 지수라는 건 매수자가 매도자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 나타낸 지수거든요. 자, 12월 9일을 보면 128.6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12.16 사태라 그러죠. 대책이라 그러죠. 12.16일 때 그때도 128을 넘어섰어요. 매수자 우위 수위가. 근데 현재는 지금 100.9입니다. 100을 겨우 넘어선 상태죠. 그래서 이제 매수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100이라고 했을 땐 매수자와 매도자가 1대1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매수자가 많아서 매도자 우위의 시장을 견제해오다가 현재는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걸 지수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자, 매도자가 우위일 때 시장은 호가에 의해서 좌우를 합니다. 매도자가 나 이거 얼마 받을래? 라고 시장에 내놓으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매매가 성사가 되거나 안 되거나 결정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매수자 우위 시장일 때는 금매가 시세가 되는 시장을 얘기합니다. 매도자가 많다는 얘기죠. 매수자가 적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매로 나오는 그 가격이 시세로 형성되는 걸 말하고요. 자, 지난 9일 기준으로 서울 매수 우위 지수는 가까스로 100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가는 게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다주택자 종부세율과 세부담 상한을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이게 통과되면 세 부담이 가중돼서 주택 매도자는 매도하려는 압박이 심해질 거다라는 내용인데 이걸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특히 서울 안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요. 뭐 예를 들면 현재 그 반포에 아크로리버타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84평방미터짜리 만약에 두 채를 가지고 있다. 두 채를 가지고 있다 했을 때 올해 낼 수 있었던 종합부동산세가 3,800만 원입니다. 3,800만 원인데 똑같은 상황에서 이게 내년이 되면 6,300만 원이 돼버려요.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정시장 가액비율도 올라가고요. 공시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이 부동산을 보유한다는 거는 유지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종합부동산세, 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 물건이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이 얘기하니까 또 이런 생각이 나네요. 옛날에 그 자동차 큰 차를 타는 분이 있으면은 저 유지비가 얼마 들까? 능력 있으신 분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비싼 집을 가지고 있으면 저 유지비가 얼마 들까? 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거는
요게 좀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제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 적용된 대출 규제는 신규 수요를 발생을 원칙적으로 막고 있다. 이래서 매도자가 가격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게 된다라는 설명인데, 요거는 따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부동산을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첫째 이제 세금 알아야겠죠. 세금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주구장창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세금에 대해서는 좀 뺄게요. 이것도 뭐 언제 집을 구입했냐, 장기 임대 사업자냐, 단기 임대 사업자냐, 뭐 어느 대책이 시점이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복잡하죠. 이것도 공부해야 될 내용인데, 지금은 대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제 대출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모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딱 4가지 그 지구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이제 투기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가 있어요. 투기 과열지가 있고요. 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규제 지역이죠. 자, 우리나라의 모든 부동산은 이 4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특히 주택에 관해서는 이제 금액별로도 나눠지게 되죠. 이게 15억을 넘어가느냐, 9억에서 15억 사이에 있느냐, 그리고 9억 이하냐, 이렇게 이제 금액에 따라서도 이제 계층을 좀 나누게 돼 있어요. 이 지역과 금액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이 다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러려면 이제 말뜻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LTV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LTV는 담보 인정 비율이란 얘기거든요. 만약에 LTV가 50%다라고 했을 때 내 집이 10억이다. 그럴 땐 5억에 대해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지역들마다 LTV가 다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눠볼게요. 자, 일단 15억을 넘어가는 그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투기 지역과 그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없고요. 이 조정 지역은 50%와 30%로 나눠지게 돼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9억부터, 그러니까 9억 이하일 때는 50%를 받을 거고요. 그 이상일 때는 30%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비규제 지역은 그대로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9억에서 15억 사이일 때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는요, 40%와 20%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9억이 넘어가서 15억 사이에 있는 부분, 거기는 20%만 DTI가 적용될 거고요. 9억 이하인 경우는 40%의 DTI를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조정 지역에서는 역시 50에서 30% 적용이 되고요. 비규제 지역은 70%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9억 이하일 때도 중요한데요. 9억 이하의 주택들이 요즘 많이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9억 이하일 때 투기 지역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일 때는 40%의 DTI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9억짜리 집을 사게 되면 3억 6천만 원만큼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정 지역에서는 50%입니다. 조정 지역 자체 내에서는. 그리고 비규제 지역은 역시 70%고요. 자,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참 공부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이제 대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이슈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부동산 시장 당장은 몰라도 충격이 불가피하다라는 제목인데, 이거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나온 내용이에요. 자, 시중에는 돈이 넘치고 제로 금리가 예상되는데 안전자산으로 더 몰릴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죠. 현재도 이제 금리를 많이 낮춰서 시중에 돈이 많이 있고요. 앞으로 그 3기 신도시 개발 그 토지보상금 때문에 현금의 시장에는 유동자금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유동자금이 많은 대신 투자할 곳은 별로 없는 거죠. 은행에 넣어봐야 제로 금리일 거고요. 현재 뭐 금융시기도 실물경제도 어려운 상태니까 안전자산인 부동산 쪽으로 더 몰릴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예상인데, 이 코로나 때가 이제 장기화됐을 때가 문제거든요. 장기화됐을 때는 일단 뭐 소득이 줄어들겠죠. 기본적으로 소득이 줄어들고 고용도 불안할 것이고요. 소득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소비도 위축이 될 거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실물 경제 전체가 타격을 입게 되지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면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부동산으로 유동성이 몰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죠. 이 정도 예상하실 수 있겠고요. 이게 4월 이내에 진정되지 않는다면 금융시장하고 실물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이 효과도 전이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대부분 맞는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다는 것도 예상하지 못했던 건데. 근데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모든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포함하고 뭐 실물 경기,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코로나는 기본적으로 우리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외부 충격이거든요. 잠깐 와 있는 외부 충격이고, 이거는 곧 없어질 거다라는 게 맞는 예상이겠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부동산 쪽에는 유동자산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이 기간을 좀 잘 버티셔서 좋은 결과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시간이 좀 부족해요.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